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반기 2탄은요. 소설 한 권과 비문학 한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영상들보다 한 권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요.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입니다. 출판사는 아작입니다. 책은 총 3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입니다. 3편의 이야기는 실제로 각각 시간 간격을 두고 집필을 했다고 작가의 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집필뿐만 아니라 소설 안에서도 시간의 간격을 통해 나타나는 생각의 전환과 발견이 매력적인 책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면은요. 1, 2, 3편 모두 K라는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로봇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주인공 K는 여러 논문을 쓰는데 그중 한 편이 유기생물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유기생물학이 학문으로 등장하고 K가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유기생물학 연구소를 떠난 K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이 2편에서 종의 기원담이라고 할 때 이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로봇과 유기생물의 관계와 공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와 공존을 성립하는 과정과 방법이 많은 생각의 지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의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제가 김보영 작가님의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에서도 느낀 부분인데요. 첫째로 아주 광활한 시간 감각을 사용했을 때 오는 아득한 느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아득함 때문에 소설의 줄거리와 표현, 메시지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안에서 3편의 시간 간극은 로봇들의 관계, 사유체계 등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결론에 다다르고 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된 메시지들은요.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약간 틀린 말이긴 하다는 걸 아시게 되긴 하겠지만 인간에서 로봇으로 대치된 세계에서도 여전히 인간 세계와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평등하다고 하나 생김새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들이나 로봇을 중심에 두고 모든 기준을 만드는 상황들은 인간 세계 안에서의 차별과 인간 세계 밖과의 관계에서의 인간 중심성의 동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을 미묘하게 다른 관점으로 관찰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2편에 K를 통해 생각한 것인데 K가 2편에서 기원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자유의지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 우리가 흔히 태어나고 사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남 자체가 철저히 목적이 있고 나의 태어남이 철저히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과 수단에 철저히 봉사와 희생을 해야 할까? 하는 이 좀 샛길로 빠진 생각을 했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생각이 여러 로봇들의 생각을 좀 보았을 때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 질문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읽으실 때 이 메시지와 질문을 함께 좀 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 건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은요, 책의 의미를 가장 두드러지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봇이 네 자릿수를 천시한다 해서 우리의 비천함이 증명되지 않듯이 로봇이 무엇을 숭배한다 해서 그것의 고귀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예나 렘키의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질병으로서의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총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중독에 빠진 사례들과 쾌락과 고통의 상관관계를 저울에 비유하여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 뇌과학 분야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3부는 중독을 벗어나고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금 추상적인 방향성과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대한 감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질병 수준의 중독을 다루다 보니 일상에서 약하게 가지고 있는 중독에도 적용을 하기에는 간극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사례와 2부의 내용의 경우에는 의학적 처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일상에서의 자잘한 중독을 이야기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서 내 생활에 적용시켜 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 크게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부에서 3부까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토아적 삶과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1부에서 이야기하는 저울의 비유에서부터 2, 3부의 방법들까지 결국 쾌락을 줄여나가면서 저울의 움직임의 폭을 작게 만든다는 방법이 기본 방향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금욕주의 태도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명상록을 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구절 읽어 드릴 건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은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다 라는 단락에서 나오는, 앞서 이야기 드린 쾌락과 고통의 저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용한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지렛대 받침이 있는 저울이다. 평소에는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면과 수평을 이룬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의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오늘은 상반기 픽 두 번째 영상으로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제 2023년 상반기 픽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독서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